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두 번째 챕터 임상연구윤리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캠퍼스에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제가 목요일 26일 목요일 녹화하고 있는데 어제 날 좋을 때 제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호수를 돌거든요. 그래서 벚꽃하고 호수, 우리 학교의 호수가 참 예쁜데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으로 몇 장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몸 건강히 계시다가 개학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호수나 이런 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한번 보시라고 리프레시 하라고 사진을 넣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학습 목표는 임상연구 윤리를 지키면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 우리는 연구 윤리를 지켜야 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 이번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구 윤리를 왜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연구윤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할까? 과학의 발전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 과학 발전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긴 하겠지만 그 연구윤리가 필요하다는 그 역사적 사건들 여러 가지를 시간대별로 제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이 왜 그런 연구윤리가 필요한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요. 생명연구윤리의 원칙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각 역사적 사건이 생긴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강령들이 나옵니다. 그런 그 비윤리적 실험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 그런 것들을 자성하는 지식인들이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강령들을 만들어냅니다. 지키자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원칙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연구 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 어떤 것이 연구 부정행위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IRB를 획득해야 되는데 IRB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 들어가면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간략적으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상연구윤리. 임상연구윤리란 연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윤리적 임상연구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연구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실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험을 받는 사람들, 피실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윤리적 연구를 지향하고 연구를 윤리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만 우리는 그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과학적이어야 하지만 연구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윤리적 기준 아래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연구윤리가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임상연구윤리는 여러 가지 강령들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핵심 가치는 같습니다. 핵심 가치는 첫 번째 인간 존중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실험받는 사람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 임상연구 수행을 위해서 연구 대상자, 연구자, 기관, 의뢰자의 상호 협력을 추구한다. 혁신 추구,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임상연구 문화를 구현한다. 각 나라마다 그 문화들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연구 문화도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외국에서는 또 그 나라 실정에 맞게끔 달라지겠지요. 사회공헌, 윤리적 임상연구 문화를 통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우리 실험이라는 것이 사회 발전에 이바지되는 것이 있어야지 실험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궁금해서 해봐야지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실험 윤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이라는 것이 지적 능력을, 이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 그 호기심입니다. 사회적 궁금함, 학문면의 원리, 과학의 원리, 배경, 기전, 메커니즘이나 배경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명쾌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호기심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사회적 호기심, 과학적 호기심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요. 는 가능한데 그냥 개인적으로 별 이게 지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지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 연구 윤리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니른베르크 강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연구윤리 국제 지침입니다. 이것이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연구윤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 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에서 주된 국가들이 뭐 독일하고 일본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싸우고 했는데 2차 세계대전에 독일 나치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면서 유대인 대학살을 했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731 생체 실험 부대 등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많은 국가에 엄청난 비윤리적인 실험들, 잔인한 실험들을 했죠. 그 후에 전범 재판을 하면서 이런 윤리 강령이 생긴 것입니다. 뉘른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런 그 전범 재판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거든요. 불행하게도 일본은 이런 그 역사 청산을 거치지 못했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나치 독일의 니른베르크 군사재판 후에 설정되었던 강령입니다. 나치 독일 과학자들은 수용소의 포로들에게 수많은 잔인한 의학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조건 연구, 저온에서 고온에서 저압에서 고압에서 말라리아 독소를 넣고 어떠한 환경에서 죽음까지 가는지 등에 대해서 이런 실험들을 했고요. 뉘른베르크 강령은 의학 실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필수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위반되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학 실험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치의 비윤리적 실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치의 실험을 이야기하자면 요제프 맹겔레라는 이 의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이 사람은 주로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왜 쌍둥이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실험군과 대조군이 유사하게 설정되는 것이 실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쌍둥이를 대상으로 하면 인간을 그대로 인간의 외형적 형질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하기 좋은 대상을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 전쟁 시고 상당히 많은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1600쌍 이상을 실험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엄청난 수지요. 전쟁 시이기 때문에 인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실험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상당히 비윤리적이고 잔인한 실험인데 우리 그 첫 번째 화학 물질을 통해서 눈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이 가지는 눈 색깔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푸른색 눈도 있고 갈색 눈도 있고 검은 눈동자도 있고 뭐 이런데 이 눈 색깔을 화학 물질을 주입하면은 달라질까 싶어서 홍채에다가 파란 물감을 이렇게 주입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요 맹겔레라는 사람이. 그래서 보니까 그 홍채만 주입하면 색깔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뀌긴 하는데 시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을 상실하게 되죠. 이래서 이 사람 가설은 황물질 때문에 눈의 색깔을 바꾸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시력 상실이 와서 뭐 이 사람의 가설은 실패로 끝이 났겠죠. 그리고 갓난아기는 음식 없이 며칠을 살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요 각 사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경들을 살펴봤는데 이 사람이 그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수용소로 가기 전에 이 맹겔레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람을 분류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손을 뭐 왼쪽 손을 들어서 왼손으로 행하면 가스실로 가고 오른손을 들면 그 노역하러 가고 이 사람이 손을 탁 만지면 실험실로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험실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공간으로 가고 거기서는 뭐 다른 것도 안 시키고 밥 주고 이러니까 천사처럼 이렇게 불리웠대요. 그래서 그 천사의 살인자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불리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맹겔레가 하얀 가운을 입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의사고 이러니까 되게 인도주의적 사람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은 쌍둥이 아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키가 150이 넘어야지 실험 대상으로 썼다라고 합니다. 이래야지 건강해서 잘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소문이 나서 이 사람이 손을 만져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임산부를 만지더란 말이죠. 쌍둥이들만 혹은 아이들만 만지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되게 고마워했대요. 잘 먹여주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아이를 빼앗아서 따로 가두어 놓고 얘가 며칠 만에 굶어 죽는가. 과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며칠 동안 음식 없어 살 수 있을까를 이렇게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잔인한 연구이지요. 그리고 또 쌍둥이들이 외형이 똑같잖아요. 겉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과연 장기들도 똑같이 생겼을까라고 해서 그대로 이렇게 장기들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부해서 살펴본 그런 잔인한 실험도 했고요. 그리고 바닷물 주입 실험을 통해서 바닷물 주입 실험을 했답니다. 이것은 왜 했는지 보니까 독일군들이 이렇게 해전을 하면서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바닷물을 먹고 지내야 되기도 버티기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바닷물을 먹으면 얼마 정도 살 수 있는가. 바닷물 먹고 이러면은 이게 그 전해질 불균형으로 와서 사람이 미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고통 속에서 환각을 경험하면서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바닷물을 어느 정도 주입하면 살 수 있는가, 먹이면 살 수 있는가를 보고 어느 정도에서 죽으니까 그러면 바닷물을 한번 정제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정제 실력으로 해가지고 물을 먹으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오래되었을 때 혹은 뭐 유보트나 이런 잠수함에서 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바닷물을 구해서 정수해서 먹으면 전투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했겠죠. 뭐 그런 것도 했다라고 하고 인간이 압력 변화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한계점은 요거는 왜 이렇게 실험을 했나 보니까 독일 비행기 이렇게 전투하다가 파일럿이 탈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고도에서 낙하산을 펼쳤을 때 안전할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압력 변화에 생존할 수 있는 한계점 사람을 압력 변화하는 방에 넣어놓고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차가운 물 속에서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가 이 실험 보면 지금 요 얼음물에 이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이렇게 입고 들어가 있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바다에서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구명조끼 입고 있을 때 몇 시간까지 생존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비행기 파일럿을 만들려고 하면 나중에 전시 후반에는 파일럿을 길러낼 비행기를 만들었어도 파일럿이 없어가지고 전쟁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세균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실험도 했다 이러고, 샴 쌍둥이는 그 머리가 두 개고 몸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한 사람의 혈관을 같이 이어붙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재생 가능한가, 이런 실험들, 상당히 잔인한 실험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여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윤리적 실험이지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뒤에 이렇게 이 사람의 이야기들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 자기는 뭐 과학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걸 했을 뿐이고, 자기가 하지 않았다면 자기도 뭐 이런 그 실험 대상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맹겔레는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람은 잘 도망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 나치가 패배하고 나서 이 사람은 어디 유럽이나 이런 데 도망 다니다가 이게 나중에 이 사람 현상금이 걸렸는데 230만 달러, 뭐 돈으로 치면 이게 어마어마하죠. 지금 30억? 네, 230만 달러면 30억이 넘는 현상금이 걸려서, 네네네, 그 금액이 맞는가 싶어서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걸렸는데 결국 이 사람 못 잡았습니다. 계속 도망 다니고 뭐 성형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자기 명대로 살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참 속상하지요. 네, 그리고 나서 뉘른베르크 강령이 선포가 됩니다. 그 내용들은 10가지가 있는데 연구윤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 동의는 절대 필수적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동의가 아니라 자발적 동의. 동의했다라고 그 동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 사람이 그리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라는 것이 미성년자면은 뭐 본인이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호자의 그걸 받아야 되고, 심신미약자, 혹시 성인이라도 뭐 어디 병상에 누워 있다거나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다른 연구 방법, 수단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성질상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니 된다. 실험을 하는데 그것이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그 맹겔레의 실험처럼 홍채 색깔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그냥 그 단순한 호기심에 생각한 이런 실험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실험은 그로 인해서 기대되는 결과가 실험의 실행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지식에 근거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이 말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가설 제대로 세워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설을 세웠는데 무엇 하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독립변수를 세웠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지식에 근거해서 네가 세운 그 가설이 합당한 것인가, 그래야지 인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도록 섣불리 계획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실험을 할 때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치매를 피해야 한다.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치매를 주는 것은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 또는 불구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추측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험을 행할 수 없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실험을 행할 수 없다. 단 실험을 행하는 의료진도 그 대상이 되는 실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실험이 위험을 주거나 그러면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위에 이런 뭐 지식에도 근거했고 사회적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이래서
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의료진도 그 대상이 되는 실험은 그 사람이 그러면 나도 참가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 챕터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그 파일로리균을 그 박사가 그 마셜 박사가 스스로 마셨죠. 그래서 자기 몸에서 위궤양이 발생하는 것을 증명한 것도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고 학자로서 양심을 인정받는 것도 본인이 그 대상이 되어서 위험성에 대해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실험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위험의 정도나 그로 되는 해결의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도주의적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이익이 위험보다 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해, 불구, 사망의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으로부터도 실험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는 대상자가 이렇게 위험해 보이고 이럴 때는 실험을 언제든지 자유로이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실험되었다라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실험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험을 준비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여기 이 내용들이 더 길거든요. 이런 강령들은 상당히 디테일한 것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에서 자발적 동의에 있어 가지고 실험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그런 책임을 동의했으니까 이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실험자가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시켰는가 이러한 것들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시해야지만 그 인간에 대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그 비윤리적 실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탈리도마이드 부작용 사건입니다. 탈리도마이드 부작용 사건은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 이름입니다.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1960년도에서 70년 넘어가는 그 사이에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살펴봅시다. 독일의 그린엔탈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져서 1957년 8월 1일부터 판매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서독이라고 하니까 이제 2차 대전 후에 독일도 동독, 서독 나누어졌는데 우리나라처럼 이 서독은 미국의 관장 하에서 이렇게 관리되던 나라였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약이 입덧 방지용 약 혹은 부작용 없는 기적의 수면제로 분류하면서 임산부들에게 엄청나게 팔립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이제 그 비윤리적 실험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던 때여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동물 실험을 엄청나게 했는데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동물 실험도 했죠. 뭐 부작용도 없죠. 이러니까 이야기 날개도 치듯이 팔립니다. 처음에는 독일, 영국에서 팔리다가 이게 너무 효과가 좋고 이러니까 전 세계 50개국에서 그 당시 이때쯤 1960년도, 70년도 이때쯤에 전 세계 50개국이라고 하면 그 개발도상국 이런 거 빼고는 웬만한 나라들은 다 이 약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 수준이 되는 나라에서는. 그런데 이게 팔리고 나서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1960년도, 61년도에서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의 기형아 출산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후에 알아봤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예전 같으면 이렇게 코호트 후양적 검사겠죠.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을 집단을 따라가서 보니까 42일 이전에 복용을 하면 부작용이 상당한데 아이가 태어날 때 사지가 없거나 매우 짧은 사지가 아예 없거나 태어나도 아주 짧은 사지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기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물개 기형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물개가 팔다리가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 이게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되게 지금 아이가 손에 비해서 작으니까 신생하죠. 팔다리가 거의 상당히 짧습니다. 지금 옆에 경우를 봐도 그렇고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펜이 내는 거 잡는 것도 되게 불편하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동물 실험을 했는데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했을 때 임신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지 않았거든요. 동물 실험까지 하고 사람 대상 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동물 실험도 다 하고 사람 대상으로도 신약이 나오면 실험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 실패를 경험으로 조금 더 안전한 방법들을 찾게 된 것이죠.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이 기형아 출생이 전 세계에서 1만 명 이상 이렇게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유럽이 8천 명 이상이고 미국이 인구 많고 잘 사는 미국이 17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가 미국에서는 FDA라고 푸드 트럭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해가지고 식의약 식품을 허가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켈시 박사라는 사람이 부임해서 보니까 이 약을 미국에 팔려면 무조건 FDA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FDA 승인은 깐깐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FDA 승인을 믿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해주는데 여튼 미국의 FDA 켈시 박사가 보니까 동물 실험을 해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봤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이 탈리도마이드가 동물 실험을 하니까 부작용도 없지만 효과도 없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켈시 박사가 의문을 품었죠. 부작용이 없는 건 좋아. 하지만 효과도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인간에게 쓰기에 위험하다. 만약에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로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 덕분에 미국에서는 이런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약을 구해서 먹은 사람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미국에서 정식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약을 먹었겠죠. 이 일 이후로 헬싱키 선언에 이 탈리도마이드 부작용 사건이 상당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이런 많은 부작용들이 있고요. 지금 이분은 오른쪽의 여성분은 성인이 되어 가지고도 이 부작용을 안고 있지요.